2015년 새해가 밝은 지 채 일주일이 안 된 어느 추운 새벽, 119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. 한 남성이 가족을 살해했다, 나도 죽으려 한다면서 아파트로 가면 시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.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즉시 경찰에도 이 내용을 알렸고,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말로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. 결정적인 용의자는 직접 신고를 하고 달아나고 있는 상황. 경찰은 잠적한 이 남성의 행방을 뒤쫓기 시작합니다. 오늘 사건연구소는 서초 세모녀 살인 사건을 파헤쳐봅니다. 자, 들으신 것처럼 한 남성이 내가 가족을 살해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실제 경찰이 그 주소로 가봤더니 그 집에는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범인은 그 신고를 했던 남편일 확률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지금부터 좀 따져보죠. 네, 일단 2015년 1월 6일 새벽 6시 반쯤입니다. 119로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 남성이 바로 48살 강모 씨였습니다. 당시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었고요. 이 가족들을 살해했고 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나왔다면서 아파트로 가면 아내와 딸들 시신이 있다, 이런 내용의 신고였습니다. 실제로 그 주소로 가보니까요, 정말로 집안에 새 모녀가 숨져 있었습니다. 이 두 딸은 각각 14살과 8살이었고요. 아내는 거실 바닥에서, 그리고 두 딸은 작은 방 안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. 현장에서는 이 강 씨가 쓴 유서까지 발견이 됐는데 가족을 살해하고 잠적한 게 거의 명백한 상황이죠. 즉시 경찰이 강 씨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뒤를 쫓은 경찰. 그 강 씨는 어디로 갔습니까? 일단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작을 했더니 8시 10분쯤에 충북 청주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. 아하. 그래서부터 CCTV를 쭉 추적을 했는데 10시가 좀 넘은 시간에는 경북 상주 쪽에서 잡혔던 거예요. 결국 오후 12시 10분에 잡혔는데 이 남성이 충북 청주로 갔다 경북 상주로 갔다 경북 문경까지 갔다가 그렇게 잡혔고, 잡았을 때 옷에 물이 젖어 있는 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도 있었는데 경찰이 잡았을 때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답니다.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지를 정한 게 아니라 막 정말 지그재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검거가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검거됐던 당시 이 강 씨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. 왜 신고를 하셨어요, 119에? 문경에는 왜 가신 건가요?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? 생활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? 가족들이랑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? 자, 박 변호사님 보신 것처럼 이런저런 질문에는 다 그냥 무반응이다가 생활고 때문에 그랬냐 하니까 끄덕끄덕합니다. 네, 정말 그랬나요? 맞습니다. 이 3년간 실직 상태였고요. 무직이기 때문에 아마 생활고가 좀 힘들었던 걸로 보이고, 이렇게 아내랑 작은 딸을 먼저 살해하고 또 큰 딸까지 순차적으로 지금 살해를 한 다음에 이 나중에 이제 잡혔을 때 조사할 때도 담담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. 특히 유서가 있는데요. 예. 유서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, 미안해 여보, 천국으로 잘 가렴,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라고 하면서, 또 놀라운 부분이 통장에 돈은 부모님하고 장인하고 장모님 치료비 요양비에 쓰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이 자녀나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. 자, 교수님, 이 사건이 당시 조금 충격을 줬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 씨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냥 평범함을 넘어서 완벽한 가정이었다, 이런 얘기까지 주변에서 듣던 집이었다는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이 밝힌 그 범행 이유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. 왜 그러면 범행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쪽팔려서 그랬다. 쪽팔려서? 아니, 예. 지금 자기가 표현한 대로 자기의 어떤 그 쪽팔림과,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그 세 사람 생명을 갖다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범행 이유인데요. 사실 이 강 씨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전형적인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아주 성공한 직장인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
시댁에서 이제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 갖다 기르고 아이들도 잘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성적도 상당히 우수했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게 된다면 좋은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갖다가 타고 있는 이 차도 그때 2대가 있었어요. 아이고야. 그래서 차 한 대는 이제 그 놔두고 본인이 도주를 할 때 그 외제차를 타고 이제 다녔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그 완벽한 그런 그 집안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이거 주위에 있던 그 이웃들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솔직히 뭐 생활고 저는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가는 이유지만 자, 아까 뭐 교수님이 저 사람이 당시 썼던 표현을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. 쪽팔려서 그랬다.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일단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. 일단 강 씨는 서울 유명대학 경영학과 출신이고요. 이 3년 전에 실직하기 전까지는 이 외국계 회사에서 회계 그리고 재무 파트 담당으로 일했습니다. 이사까지 승진을 했고요. 그러다가 퇴사를 하고 모 한의원에서 재무 담당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때 연봉이 9천만 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2012년 11월에 원장이 바뀌면서 퇴사를 종용당합니다.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재취업이 잘 안 되니까 아예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걸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. 그래서 1년 동안은요 집에서 1.5km 떨어진 곳에 고시원을 얻어서 출퇴근을 하면서요 투자에만 열중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해서 5억 원을 빌렸는데 예. 이 중에 1억 원은 생활비로 쓰고 남은 4억 원을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. 하지만 수익을 못 받고요. 오히려 2억 7천만 원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이거 참님이 딱 이자연 기자 설명을 듣기 전에 이건 100% 코인 아니면 주식이다. 딱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였습니다. 자, 직업도 잃고 돈을 날려서 절망스러워. 뭐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. 그렇죠. 더더욱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 사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주식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가에 용돈도 많이 보내주기도 했고요. 가장 결정적인 거는 서초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. 서초구 아파트요? 그 아파트면 한 40평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한 40평? 시세가 한 11억이고요. 급매물로 내놔도 한 9억, 10억 정도 될 수 있는 아주 비싼 뭐 아주 중가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거기는 5억 정도 주택담보대출 한 거 빼고는 사실 그거 당시로도 돈도 빌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. 그거 말고는 또 특별한 빚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생활고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. 자,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 저기 현장 검증 모습인데 저 서초구 아파트 2015년 11억. 지금 현재 시세로는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20억 원대 후반대 40평대 서초구 아파트. 이런 데 살면서 생활고 때문에 저랬다고 하면 저걸 누가 납득을 합니까?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. 한번 잠깐 계산을 해보면요. 이 남성이 그때 당시에 주택담보대출로 5억 원을 빌렸다고 했잖아요. 예. 1억 원 생활비로 쓰고 2억 7천원 손실을 봤다고 해도 빚도 1억 3천, 빚을 낸 것도 1억 3천이 남아있던 겁니다. 게다가 아내 명의로 예금이 2억 원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럼 벌써 3억 3천인 거죠. 3억 3천에다가 이 지금 아파트가 그때 11억 정도였는데 빨리 팔아서 급매로 하더라도 9억 정도 11억, 9억 원에서 10억 정도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5억 원 빚을 갚더라도 예. 7억에서 8억 정도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. 플러스로. 그래서 너무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. 지금. 네. 자,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해도 7, 8억이 남는데 뭐 진짜 경기 뭐 어디 외곽으로 가서 조금 뭐 줄이든지 뭐 충분히 이걸 가게를 할 돈이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거 말이죠. 다른 분들이 보면 좀 뭐 하는 놈이냐고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이 강 씨가 경찰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죠. 쪽팔려서 그랬다. 이것밖에는 범행 동기를 따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이 강 씨는요 실제로 이 두 딸이랑 부모님에게는 자신의 실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선후배들 사무실을 전전하다가 이후에 고시원을 얻었잖아요. 여기로 출퇴근을 하는 척했다고 하고요. 이 경찰은 이외에는 이 강 씨도 본인도 그렇고 그 장모도 그렇고 부부 사이 관계는 굉장히 원만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다만 강 씨 본인이요 나는 남에게 손 빌리는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던 도중에 아내가 대출금 좀 빨리 갚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.
참 교수님 저 말 한마디 듣는 게 그렇게 온 가족을 도륙낼 만큼의 정말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뭐 그런 겁니까 저게? 글쎄요, 이제 남아 있는 그 재산만 본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평생 가져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것인데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 탄탄대로를 갖다 걸어온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이제 소위 뭐 표현을 하자면 헝거리 정신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가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걸 본인이 이제 그 헤쳐나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보다도 좀 못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뭐 이전에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예.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자기 친구들이 상당히 잘 나가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.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제와 오늘, 내일을 갖다 비교를 하는 건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다가 느낀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보게 된다면 어떤 집안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항상 배우자와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를 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견뎌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직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자기가 출근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아내가 나를 갖다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얘기를 해야 알죠. 어떻게 그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 자기 아내와 두 딸을 갖다 그렇게 살해를 합니까? 아유 박 변호사님. 네.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? 살인죄가 하나가 아닙니다. 3개의 살인죄죠. 뭐 존속은 아닙니다. 일반 살인죄 3명, 뭐 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그렇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는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재판부도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. 이 사람 이 피고인이 겪었거나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, 피고인 재산이나 능력 등에 비춰서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했는데 차후 전망이 밝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자존심 상하면서 더 이상 살기 곤란했다. 자,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이유로 이제 지금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. 거기서 판결하면서 어떻게 재판부에서 얘기했냐면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부양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. 근데 이 사람은 왜 반성과 참회가 아니고 계속 인생 비관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. 자 교수님 근데 마지막이 정말 코미디입니다. 무기징 처음에는 말이죠. 절 죽여주십시오. 극형에 처해 주십시오. 이러던 사람이 무기징역 선고 딱 받으니까 항소를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뭐 이런 그 가족 간에 있어서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그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처음에 욱하는 마음에 다른 그 가족들을 전부 살해하고 난 뒤에 막상 본인이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은 두려운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 그 딸과 아내를 전부 다 살해해 놓고 난 뒤에 경찰에 의해서 검거됐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제 또 본인이 할 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 극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. 항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냐면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이나 이거 뭐 마찬가지다.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는 아내와 아이들이 안정된 곳에 가서 남편 그리고 아빠로서 속죄를 하고 싶다.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꼭 거기 가서 속죄를 해야 됩니까? 안에서 속죄를 하면 되는 것이지.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.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 존재는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상당히 씁쓸한 그런 그 맛을 우리가 금치 못하겠습니다. 양 변호사님, 진짜 저는 끝까지 우리 애 엄마, 애들 안장된 곳에 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게 유기징역형을 내려주십시오.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다. 그러니까 지금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. 아니 지금 숨진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? 나는 정말 이 세상을 빛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여도 부족할 정도의 상황이죠. 저 때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
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에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그 마음가짐을 재판 받으면서도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. 아유, 알겠습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